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김인호. 네, 전성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위기에 당면한 국가들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대변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상인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이제 에너지 문제에 관한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책,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인데요. 근데 이게 부제가 정말 임팩트가 있어요. 경제 성장을 발목 잡는 에너지 딜레마. 또 어떤 에너지에 어떤 딜레마가 있을까요? 좀 자연스럽게 좀 보자면, 네. 현재 유가가 지금 배럴당 30불에서 40불 사이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솔직히 2000년대 초반에 15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쵸, 200불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유가 환급금 나오고 막 소란이 있었던 걸 그 기억들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오일 피크 이론이라고 하죠. 어느 순간 오일이 최대치를 찍은 다음부터는 급감해서 네네. 오일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도 나왔었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에너지 고갈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들이 수소 에너지. 네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 교수를 비롯해서 수소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시 대통령이 그 수소 경제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었고,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도 수소 경제 얘기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참 신재생 에너지의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에너지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상이긴 한데, 저희 어떻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저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하네 그런 사회적 이슈상으로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리처드 뮬러 교수가 이야기하는 관점은, 우리가 심각한 재앙이라고 얘기했던 후쿠시마 사태라든지 체르노빌 사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들이 생각보다 전 지구적인 역사의 관점으로 봐서는 커다란 변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거. 근데 왜냐면 언론에서는 계속 이게 방사능이 유출되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생활에서는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많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사의 텍사스만 기름 유출 사건도 사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되게 유명했던 사진이 바다새가 석유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진이 나오면서 그 BP사의 텍사스만 석유 유출로 인해서 막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걸 들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석유라든지 원자력을 이용을 통해서 자연이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저자는. 하지만 이런 재앙들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렇죠.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간들에 의해서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한 게 이게 큰 거는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너무 돌아가지 말고 핵심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셰일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셰일 혁명. 미국에서의 2008년 이후에 셰일가스 발견으로 인해서 지금의 유가가 가능해진 거거든요. 지금 처음에 얘기했을 때 지금 WTI 기준 30불대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혁명이란 말도 붙는 거고요. 근데 그 전에는 2008년 이전 이후로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 이슈 사항이. 그러니까 그 셰일가스가 가능하게 된 수압 파쇄법이라는 거는 1950년대부터도 있어 왔던 건데, 그러니까 솔직히 경제성은 없었던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 수평 파쇄법이라는 기술과 결합을 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상용화되면서 단적으로 벌어진 변화가 미국에서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미국은
불과 2008년 이전만 해도 석유는 전략 자원으로서 수출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우방국에 한해서만 판매합니다. 중국은 판매 안 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만 판매를 해요. 아, 그렇구나. 저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동 정책에 있어서도 아주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뭐 적극적으로 중동 정책에 있어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리아도 철군했었거든요. 네네.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시리아에 이제 미군을 주둔시켰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다 빼버렸죠. 이런 게 가능한 게 다 이런 에너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경제력을 강화하고 뭐 세계적으로 이게 어느 위치에 포섭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세일가스랑 세일 오일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나머지 앞으로의 미래의 대체 에너지로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완벽한 미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앞선 이야기 우리 대변동에서 봤듯이 네. 선택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결국에는 향후 20-30년간은 셰일가스로 충분히 그 에너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20-30년간 기술 발전을 통해서 네. 얼마든지 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뭐 세일가스나 세일 오일 말고 그 다음에 20-30년 후에 대체 에너지로 논의되고 있는 건 어떤 게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경제성을 떠나서 한번 열거해 보면은 네. 그 수소전지, 그러니까 수소. 수소 생태계죠. 네. 수소로 에너지를 하는 게 첫 번째로 있고, 네네. 그 다음에 핵융합, 핵융합. 그 다음에 스마트 네.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도 잘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좀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가는 분야이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합성연료. 합성연료. 예. 그러니까 석탄을 액화해서 네. 연료로 쓰는 거죠. 가스 액화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연료. 합성 연료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옥수수나 이런 그 생물 자원을 다시 이제 액체로 만들어서 자동차나 비행기 등에서 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풍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빠진 거 제일 중요한 태양광, 태양열 등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 리처드 밀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대체 에너지들은 경제성이 없다. 아, 그래요? 특히 수소는 경제성이 없다. 근데 뭐 저희 막 수소 자동차 얘기도 있고 막 전기 자동차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소의 한계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수소는 우주의 75%,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크매터 빼고 우리가 알려진 인간이 알 수 있는 물질 중에 제일 흔한 물질이 수소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자연계에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네네. 그래서 순수한 수소를 얻으려면 무언가 에너지를 가해서 순수한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수소 생태계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수소를 전기 분해한다고 하면 깨끗한 수소, 그린 수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린 수소를 자동차에 이용한다고 하면 무공해 자동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 저희 나라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이제 전기 자동차도 많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수소 자동차하고 또 어떻게 다른 거죠? 근데 그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화력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를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움직인다는 면에서는 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환경 자동차가 되려면은 전기 자체를 화석 에너지가 아닌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배터리로 이제 저장을 해서 하는 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전기 자동차 한계가. 그러니까 그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수소 자동차도 그렇고 네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녹색이 아니란 얘기죠.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드는 전기 에너지, 각종 에너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솔직히 태양광 발전도 100% 친환경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친환경이라 볼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알아야 할 에너지 강의의 포인트는, 그럼 이 책의 포인트는 뭡니까?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그거예요. 미국엔 풍부한 가스가 있고 셰일가스가 있으니까 이 가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네. 변화하면 된다는 거죠. 급격하게 혁명을 이룰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번에 소개해드린 책에서 이 책으로 넘어온 건이거든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택적인 변화의 방법으로 네. 이 에너지 분야의 리처드 물러 교수는 셰일가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에너지 부분이 정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래 산업도 또 에너지를 어느 국가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력도 많이 그쵸. 바뀌는 게 지금 이런 트렌드잖아요. 네. 유럽과 미국의 약간 입장이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석유나 이런 화석 에너지에서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석탄이 많은 나라예요. 석탄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화력 발전 대신에 그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봐야 될 점이 뭐 있냐면, 독일이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는 프랑스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기저전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에는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저전력이라고 해서 항상 끊임없이 공급해줘야 되는 전력을 공급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생산된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된 값싼 전기를 가져서 기저발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이 낮에 풍력이나 아니면은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유럽 연합이 이렇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고 그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국가에서 전력을 땡겨올 수가 있어야 돼요. 전력이 모자랐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그러면 입지 왜냐면 한국은 섬이랑 똑같아요. 입지 조건이 중국이랑 러시아에서 전력선을 연결해서 네. 전기 개통망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전혀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완전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솔직히 원자력 설비 용량이 70% 가까이 된다고 해요. 실제 사용하는 건 30%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의 70%는 원자력 발전이에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기저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30%가 원자력, 다시 30%가 화력 발전. 그리고 나머지가 그 천연가스 발전, 한 15%, 20% 정도, 뭐 이 정도 이제 천연가스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석유는 전혀 발전에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한 10% 정도를 저희가 이제 수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에서 얘기하는 셰일가스는 미국의 경우에 합당한 얘기예요. 왜냐면 천연가스가 제일 싼 건 맞긴 맞는데 그거는 미국에 있을 때. 그렇죠. 왜냐면 이 천연가스를 유조선에 담아서 오려면 액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비용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네요. 네네. 그 다음에 엄청 비싼 액화 LNG 탱크를 가진 배를 통해서 한국까지 가져오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석탄과 비교해서 비슷한 정도? 차라리 석탄이 더 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좀 셰일가스하고는 좀 먼 얘기네요. 대체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합성연료. 석탄을 액화해서 사용하면 되는 걸 제안하고 있어요. 그 경제성이 있는 부분을 배럴당 60불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럴당 30불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어요. 지금은 석유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석유 체제로 가겠네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나 사우디가
증산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 점유율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네. 지나치게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석유의 시대는 종료가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석유의 사우디 장관이었던 그 야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석기 시대는 돌이 없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석유 시대도 석유가 없기 때문에 끝나진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근본적인 정책은 뭐냐면 적정한 가격의 유가를 유지해서 석유 시대를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석유 자원도 그러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많이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개발해서 좀 파이를 키웠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재생 에너지에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외국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에너지 전략을 사용하는 거네요. 그 이제 이건 거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우디라든지 미국의 입장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석탄 에너지라든지 이런 화석 에너지가 값싸게 20-30년간은 공급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네네. 요즘 들어서 조금 부정받고 있겠지만 원자력 발전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에요. 그쵸. 특히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원자로 약간 원자로 크기를 줄인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 스마트 원자로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20-30년 후에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될까요? 저는 핵융합 발전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하는데 핵융합 발전. 조금 이런 점이 있어요. 보통 과학자들이 한 30년 뒤면 상용화된다 이렇게 하는데 요 핵융합 발전도 30년 전에 이미 30년 뒤에 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30년 뒤에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조금 이 기간 내에 완성이 될지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된다고 하면 30년 뒤에 제일 유망한 에너지는 핵융합 발전이 아닐까. 핵융합 발전. 왜냐면 더군다나 이 핵융합 발전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주자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꼭 돼야겠네요. 그래서 대전에 지금 K스타라는 실험로죠. 실험적인 측면에서 만든 그 원자력 핵융합로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프랑스에서 짓고 있는 국제 공동 그 핵융합 발전로도 같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앞으로 20-30년 뒤에 상용화가 될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 리처드 빌러 책을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다음 책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 중요한 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